언니, 제발, 제발 저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순간 윤정 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질문을 했을 뿐인데 언니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닫아버렸죠. 저는 그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대체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어디에 사시는지, 몇 살이신지, 그리고 뭘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32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을 만난 건 직장 선배의 소개였고 첫 만남부터 편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남편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정적으로 느껴졌죠. 저희는 6개월 정도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나눴고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 가족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제 친정은 부모님 2분뿐이었거든요. 외동딸로 자란 저에게 가족이 많다는 건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쪽은 달랐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의 형 태수 씨와 형님 윤정 언니까지 4명이나 되는 가족이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첫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모두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우리 막내가 좋은 사람 만났네 하고 말씀하셨고 시아버지는 조용히 미소만 지으셨지만 그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태수 씨는 남편과 닮았지만 좀 더 과묵했고 윤정 언니는 특별했습니다. 언니는 저보다 3살 많았는데 첫인상이 아주 순했어요. 작은 체구에 말을 더듬거리듯 조심스럽게 하는 모습이 마치 소녀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이에요. 반가워요. 언니는 그렇게 말하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사람이 참 착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결혼 후 저희 부부는 신혼집을 따로 얻었지만 본가와는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말마다 본가에 들르게 됐고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는 모두 모였죠. 처음에는 그게 좋았습니다. 외롭게 자란 저에게 이렇게 북적이는 가족이 신기하고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윤정 언니는 항상 집에 있었습니다. 언니는 결혼 전부터 집에서 살림만 하셨다고 했어요.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언니가 몸이 약해서 밖에서 일하기 힘들다고 하셨죠. 그래서인지 언니는 늘 집안일을 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언니가 그 일들을 할 때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보신다는 거였습니다. 윤정아,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이것 봐. 또 이렇게 했네. 시어머니의 말투는 날카롭지 않았지만 계속 지적하셨어요. 언니는 그때마다 네, 어머니. 죄송해요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 안쓰러웠지만 시댁 문화가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쯤 됐을 때 민호를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기뻐했고 시댁 식구들도 모두 축하해 주셨어요. 특히 윤정 언니가 저를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본가에 갈 때마다 언니는 제게 음식을 먼저 권하고 제가 앉을 자리에 쿠션을 놓아주고 작은 것 하나하나 신경 써주셨죠. 서연아, 몸조리 잘해야 해. 임신했을 때가 제일 중요한 거야. 언니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가웠던 게 기억나요. 한여름인데도 언니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언니 손 왜 이렇게 차가워요? 제가 물었을 때 언니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웃으며 말했죠. 아, 나 원래 손발이 차가워. 괜찮아. 하지만 언니의 눈은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호를 낳고 몇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본격적으로 시댁과 가까워졌습니다. 아기를 키우면서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육아에 대해 이것저것 알려주셨고 윤정 언니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민호를 대신 봐주셨어요. 언니는 아이를 정말 잘 돌봤습니다. 민호가 울면 금방 달래고 재우는 것도 능숙했죠. 언니, 아이를 정말 잘 보시네요. 원래 아이들 좋아하세요? 제가 물었을 때 언니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민호를 내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응, 좋아해. 아이들은 순수하잖아. 그때 언니의 표정이 묘하게 슬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화제를 돌렸고 저도 더 묻지 않았어요. 민호가 돌이 지나면서 저는 시댁에 더 자주 가게 됐습니다.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종종 들렀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윤정 언니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낮에 외출하실 때가 많았고 태수 씨는 회사에 있었으니까요. 언니와 둘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언니는 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쪽이었어요. 민호 이야기, 남편 이야기, 제 일상 이야기.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지만 정작 자신의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물으면 언니는 항상 똑같이 대답했어요. 나는 그냥 그렇지 뭐. 별일 없어? 언니의 목소리는 늘 조심스러웠고 시선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윤정 언니의 방문이 열린 걸 봤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복도를 지나는데 언니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문틈으로 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언니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무언가를 쓰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언니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쓰던 종이를 황급히 서랍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뒤를 돌아봤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서연아. 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마치 큰 잘못을 들킨 사람처럼요. 언니, 괜찮으세요? 제가 놀라게 해드렸나?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웃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깜짝 놀랐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꼭 쥔 그 손이 하얗게 굳어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윤정 언니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달라진 게 아니라 제가 비로소 보기 시작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언니는 여전히 순하고 조용했지만 그 순함 뒤에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민호가 3살이 됐을 때쯤 아이는 말을 제법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듯 민호도 보고 듣는 걸 그대로 말했어요. 어느 날 시댁에 갔을 때 민호가 갑자기 윤정 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큰엄마는 왜 맨날 울어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민호를 쳐다봤고 태수 씨는 표정이 굳었어요. 윤정 언니는 그저 민호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무슨 소리야? 큰엄마는 안 울어. 제가 황급히 말했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지난번에 봤어요. 큰엄마는 혼자 방에서 울고 있었어요. 민호의 말은 계속됐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화제를 돌렸고
그 이야기는 그렇게 묻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윤정 언니가 온다고요. 혼자 방에서요. 대체 왜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윤정 언니를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윤정 언니가 처음 돈 이야기를 꺼낸 건 민호가 4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한데 나 이번 달에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3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언니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저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침 장을 보러 나가셨고 집에는 저희 둘뿐이었어요. 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작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었을 때 언니는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친구 결혼식 축의금이랑 병원비 좀 내야 해서. 병원비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나는 괜찮아. 그냥 정기검진 받으려고. 별거 아니야. 언니는 그렇게 말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가족인데 그 정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남편은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수님이 필요하시면 드려야지. 다음 날 저는 언니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언니는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때 언니 손이 또 차갑다는 걸 느꼈습니다. 곧 갚을게. 다음 달에.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다음 달이 지나도 언니는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도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가족 사이에 그런 거 따지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2달 후 언니가 또 저를 찾아왔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한데 이번에는 50만 원만 부탁해도 될까? 이번에는 시댁 마당에서였습니다. 민호가 태수 씨와 놀고 있을 때 언니가 저를 살짝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무슨 일이세요? 차 보험료 내야 하는데 내 통장에 돈이 없어서. 태수 오빠한테 말하기가 그래서. 아주버님한테는 왜 말씀 안 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가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나까지 돈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 그냥 내가 알아서 하려고. 언니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저도 남편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돈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2~3달에 한 번씩 언니는 조용히 저를 찾아왔어요. 30만 원, 20만 원, 40만 원. 금액은 매번 달랐지만 이유는 늘 비슷했습니다. 병원비, 보험료, 친구 경조사, 급하게 고쳐야 할 것들. 그리고 언니는 항상 태수 씨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서연아, 오빠한테는 말하지 마. 오빠가 알면 속상해할 거야. 언니의 말에는 늘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미안함이라고 생각했어요. 형부한테 패 끼치기 싫어서 그러는 거라고요.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문득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언니에게 빌려준 돈이 얼마나 되는지요. 대충 계산해도 200만 원은 넘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죠. 그런데 언니는 한 번도 갚겠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형수님이 요즘 경제적으로 힘드신 것 같은데 혹시 형님 회사에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형은 회사 잘 다니고 있어. 왜? 아니에요, 그냥. 형수님이 가끔 돈이 필요하시다고 해서요. 형수님이 당신한테 돈 빌렸어?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네, 몇 번요.
별로 큰 금액은 아니에요. 얼마나? 한 200 정도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어요. 형수님이 예전부터 그래. 돈 관리를 잘 못해. 형이 생활비 드리는데도 매번 부족하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어디에 쓰는지는 모르겠어. 그럼 형님도 아세요? 형은 모를 거야. 형수님이 형한테는 안 얘기하거든. 대신 엄마한테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른 식구들한테 부탁하는 것 같아. 저는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언니가 왜 태수 씨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지요. 하지만 동시에 찝찝한 기분도 들었어요. 이게 맞는 건가 싶었거든요. 근데 여보, 그럼 우리가 계속 이렇게 빌려드려야 하는 걸까요? 글쎄,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냥 부담 안 되는 선에서 도와드리자.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윤정 언니에게 화를 내고 계셨어요. 거실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아, 내가 지난달에 너 카드값 대신 내줬잖아. 그런데 또 이번 달에 50만 원이 나왔다며? 도대체 뭘 산 거야?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필요한 게 있어서요. 필요한 게 뭔데? 말 좀 해봐. 내가 매달 돈을 어디에 쓰는지 도통 모르겠어. 그냥 생활용품이랑 옷 좀 사고. 옷? 너 옷장에 옷이 얼마나 많은데? 윤정아, 엄마가 너한테 용돈도 따로 주잖아. 근데 왜 매번 돈이 없다고 그래? 시어머니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화가 났다기보다는 지친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를 슬쩍 피했습니다. 들으면 안 될 이야기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형수님 일로 엄마가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 봐. 형수님이 시어머님한테도 돈을 받으세요? 응, 매달 받는 것 같아. 근데 항상 부족하다고 하더라. 솔직히 형수님이 뭐에 그렇게 돈을 쓰는지 우리도 잘 모르겠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집어낼 수는 없었어요. 언니는 사치스러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비싼 옷을 입거나 명품을 들고 다니는 것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계속 필요하다고 했죠. 그해 여름 윤정 언니가 또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100만 원이었어요. 서연아, 정말 미안한데 이번에 좀 큰 돈이 필요해서 100만 원만 부탁해도 될까? 언니는 제 집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민호가 유치원에 간 시간이었고 남편도 회사에 있을 때였어요. 언니는 평소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세요? 1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나 건강검진 받아야 해서 종합검진이라 비용이 좀 나와. 그 정도면 아주버님한테 말씀하시는 게 안 돼. 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언니가 그렇게 큰 소리를 낸 건 처음이었거든요. 미안, 서연아. 내가 오빠한테는 정말 말 못해. 제발 이번만 도와줘. 응? 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돈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언니에게 빌려준 돈, 이번에 100만 원을 요구한 것까지요. 남편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형수님한테 준 돈이 총 얼마야? 300은 넘을 것 같아요. 남편은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건 좀 심각한데 형한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언니가 비밀로 해달라고.
비밀로 하기엔 너무 커졌어. 이건 우리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야.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됐어요. 언니가 상처받을까 봐요. 며칠 후 남편은 태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니에게 돈을 빌려준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태수 씨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내가 생활비를 매달 200 주는데 윤정이가 항상 부족하다고 해. 근데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어. 영수증 보여달라고 하면 버렸다고 하고. 태수 씨 목소리에는 지침이 묻어 있었다고 남편이 전했습니다. 엄마도 윤정이한테 매달 50씩 주시는데 그것도 모자란다고 하더라고. 솔직히 나도 답답해. 대체 뭐에 그렇게 돈을 쓰는지.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윤정 언니는 제게 더 이상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언니는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 갔을 때도 언니는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는 자리를 피했어요. 저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언니를 배신한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언니,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그냥 걱정이 돼서.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서연아. 내 잘못 아니야. 내가 문제야. 무슨 문제세요? 그냥, 나 좀 그냥 내버려둬. 응? 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민호가 5살이 되던 해 가을, 이상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택배 기사가 시댁으로 큰 상자를 배달했는데 수령인이 윤정 언니였어요. 시어머니가 상자를 보고 언니를 불렀습니다. 윤정아, 이게 뭐야? 또 뭘 산 거야? 아, 그건 필요한 거 샀어요. 언니가 황급히 상자를 방으로 가져갔지만 시어머니는 따라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아, 이게 다 뭐야? 이렇게 많이 사서 어쩌려고? 저는 부엌에 있었지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나오셨는데 얼굴이 붉으셨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오늘은 그냥 집에 가는 게 좋겠어. 저는 민호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물었을 때 남편도 정확히는 모른다고 했어요. 형이 말하길 형수님이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신대. 그런데 산 것들을 거의 안 쓰신다고. 상자째로 방에 쌓여 있다고 하더라. 왜요? 왜 쓰지도 않을 걸 사세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형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던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정 언니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순하고 조용했던 언니. 항상 미안하다고 말하던 언니. 차가운 손을 가진 언니.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실 윤정 언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요. 민호가 6살이 되던 해 초봄, 언니는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서연아, 오늘 내가 민호 좀 봐줄까? 너 좀 쉬어. 언니는 오랜만에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동안 서먹했던 분위기가 조금 풀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실 그날 병원 검진 예약이 있어서 민호를 맡길 곳을 찾고 있었거든요. 정말요? 괜찮으세요? 응, 나 오늘 시간 있어. 민호랑 재미있게 놀아줄게. 언니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언니가 다시 예전처럼 편해진 것 같아서요. 그럼 오후에 데리러 올게요, 민호야. 큰엄마랑 잘 놀아야 해. 네. 민호는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윤정 언니를 좋아했어요. 언니가 자상하게 대해줬으니까요. 병원 검진을 마치고 저는 오후 4시쯤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했을 때
윤정 언니와 민호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언니랑 민호 어디 갔어요? 응? 윤정이가 민호 데리고 나간다고 하더라. 놀이터 간다고 했나?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언니가 받았어요. 서연아? 언니, 지금 어디세요? 민호 데리러 갔는데 안 보여서요. 아, 미안. 조금 있다가 갈게. 어디세요? 그냥 근처야. 걱정 마. 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조금 불안했지만 언니를 믿기로 했어요. 1시간쯤 지나서 언니와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민호가 달려왔습니다. 아이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민호야, 어디 갔다 왔어? 큰엄마랑 재미있는데 갔다 왔어요. 어디? 민호가 대답하려는 순간 윤정 언니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그냥 카페 갔다 왔어. 민호한테 아이스크림 사줬지. 그치, 민호야? 응,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민호는 신나게 말했고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민호를 재우다가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큰엄마랑 간 곳에 사람 진짜 많았어요. 카페에? 응. 근데 다들 뭔가 화면 보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재미있었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카페에서 화면을 보면서 소리를 지른다고요? 민호야, 거기가 어떤 곳이었는데? 컴퓨터가 진짜 많았어요. 큰엄마도 컴퓨터 했어요. 근데 엄마한테는 비밀이래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호야, 큰엄마가 뭐 하는 거 봤어? 게임이요. 큰엄마가 게임했어요. 근데 계속 졌어요. 그래서 화났어요. 저는 민호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민호가 오늘 형님이랑 PC방 갔다 왔대요. 뭐?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호 말로는 형님이 게임을 했다고. 그리고 계속 졌다고요.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혹시 형수님이 게임을 하시나?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근데 민호가 거짓말할 아이는 아니잖아요. 형한테 이야기해야겠다. 다음 날 남편은 태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돌아와서 말했어요. 형이 충격받으신 것 같아. 형수님이 게임한다는 거 전혀 몰랐대. 그럼 아주버님이 형님한테 물어보셨어요? 응. 형수님이 처음에는 부인하시다가 결국 인정하셨대. PC방 자주 간다고. 자주요? 거의 매일이래. 형이 회사 가면 나가신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정 언니가 매일 PC방을 간다고요? 그래서 돈을 그렇게 쓰셨구나.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PC방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게임 아이템도 산대. 온라인 게임에서 캐릭터 키우는데 돈 쓰고. 형 말로는 수백만 원 쓴 것 같대. 수백만 원.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언니가 왜 그렇게 자주 돈이 필요하다고 했는지, 왜 택배 상자가 그렇게 많았는지요. 그럼 그 택배들도 게임 관련 물건들이었대. 피규어, 굿즈, 그런 거. 형이 방 정리하다가 다 발견했대.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그 순하고 조용했던 언니가 게임 중독이었다니요. 며칠 후 시댁에서 가족회의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태수 씨, 남편, 그리고 저까지. 윤정 언니만 빠진 자리였어요. 윤정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PC방 가는 걸 어떻게 막아? 말해도 안 듣고 숨어서라도 가려고 해. 태수 씨는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제가 통장을 제 명의로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제가 직접 관리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윤정이가 또 어떻게든 돈을 구할 거야. 그 애가 워낙. 시어머니 말씀을 듣다 보니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윤정이가 원래 그래. 결혼 전부터. 어머니, 태수 씨가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다들 알아야지. 윤정이는 결혼 전에도 문제가 있었어. 쇼핑 중독이었거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하루 종일 했어. 친정에서 감당이 안 돼서 태수한테 부탁한 거야. 결혼하면 나아질 거라고 했어. 그래서 저랑 결혼했군요. 태수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윤정이가 좋았어요. 순하고 착했으니까. 결혼하고 나서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근데 3년쯤 지나니까 다시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게임이었죠.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윤정 언니의 중독이 단순히 최근의 일이 아니었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그럼 형수님이 치료는 받으셨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받아야 하는데 본인이 거부해. 자기는 문제 없다고 해.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형님을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 본인이 거부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 형수님 본인이 변하고 싶어야지.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다음 주에 시댁에 갔을 때 윤정 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르셨지만 언니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윤정아, 서연이 왔어. 나와서 인사해. 싫어요. 문 너머로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언니, 저예요. 들어가도 돼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살짝 열렸어요. 들어와. 저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언니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방 안은 어두웠고 커튼이 다 쳐져 있었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서연아, 나 이상한 사람이지? 언니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하지 마. 다들 나를 그렇게 봐. 나도 알아. 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왜 이렇게 됐는지. 처음에는 그냥 심심해서 시작한 건데 어느 순간부터 멈출 수가 없더라. 게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게임하는 동안만 행복해. 다른 걸 생각 안 해도 되거든. 그냥 그 세계에 빠져 있으면 모든 게 잊혀져. 무엇을 잊고 싶으신데요? 제가 물었을 때 언니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언니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나 자신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저도 더 물을 수가 없었어요. 언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 아무도 날 도울 수 없어. 언니는 다시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언니, 제발 저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때 프롤로그에서 나왔던 그 말을 언니가 다시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태수 씨가 윤정 언니를 병원에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게 했다고요.
하지만 언니는 한 번 가고는 다시 가지 않았대요. 의사 선생님이 중독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윤정이가 거부했어요. 태수 씨는 무력하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아프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호를 데리고 시댁에 갔는데 윤정 언니가 현관에서 나가려는 참이었어요. 언니, 어디 가세요? 아, 잠깐 마트 가려고. 언니는 서둘러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니 핸드백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저는 무심코 그걸 주었습니다. 게임 아이템 구매 영수증이었습니다. 20만 원짜리요. 언니, 이거. 언니는 제 손에서 영수증을 낚아챘습니다. 그냥 줘. 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언니는 아직도 게임을 하고 있었고, 아직도 돈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서연아, 너한테 부탁이 있어. 네, 어머니. 윤정이 좀 지켜봐 줄 수 있겠니? 내가 감시할 수는 없잖아. 근데 내가 가끔 들러서 윤정이 상태 좀 봐주면 좋겠어. 시어머니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건 나도 알아.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 근데 윤정이는 너한테는 좀 마음을 여는 것 같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제가 언니를 도울 수 있을까요? 언니는 저를 피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며칠 후 저는 다시 시댁을 찾았습니다. 윤정 언니가 걱정됐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외출하셨고 언니만 집에 있었어요. 언니, 제가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언니 방으로 갔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언니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화면에는 게임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게임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니의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끝없이. 그날은 시아버지의 칠순 잔치를 일주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본가에 모였어요. 준비할 것들을 의논하기 위해서였죠. 시어머니, 시아버지, 태수 씨, 윤정 언니, 남편, 그리고 저까지. 민호는 친구 집에 맡기고 왔습니다. 거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윤정 언니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아무도 언니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럼 잔치는 호텔에서 하는 걸로 하고 하객 명단은?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윤정 언니가 일어났습니다.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언니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윤정이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태수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좀 보고 올게요. 태수 씨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윤정아, 지금 뭐 하는 거야? 태수 씨의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저희는 모두 깜짝 놀라 위를 쳐다봤어요. 이게 뭐야? 내 서재에서 돈을 훔친 거야? 미안해. 나는 그냥 뭐, 또 게임하려고? 내가 통장 다 관리한다고 했잖아. 그랬더니 이제는 훔치는 거야? 태수 씨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어요. 남편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 위층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세 사람이 모두 거실로 내려왔어요. 윤정 언니의 얼굴은 새하였습니다. 손에는 지갑이 들려 있었고 태수 씨는 그 지갑을 빼앗듯이 가져갔어요.
20만 원이나 됐어. 내가 비상금으로 넣어둔 거였는데. 태수야, 일단 진정하고.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지만 아주버님은 진정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한두 번입니까? 윤정이가 작년에도 어머니 지갑에서 돈 가져간 거 아시잖아요. 태수야. 시어머니가 태수 씨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말이 나온 거죠. 작년에도요? 남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 50만 원 가져갔어. 그때도 어머니가 그냥 넘어가셨지.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윤정 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윤정아. 시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여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 싫어요. 언니가 작게 말했습니다. 나 안 아파요. 다들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데 나는 멀쩡해요. 멀쩡한 사람이 가족 돈을 훔쳐? 태수 씨의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매일 PC방 가서 수백만 원씩 써? 멀쩡한 사람이 집안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내가 뭘 어쨌다고. 윤정 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언니가 그렇게 큰 소리를 낸 건 처음 봤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뿐이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가족한테 고통을 주는 거야? 태수 씨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매일 회사 갔다 와서 내 뒤처리하느라 지쳐. 카드값 내고 빚 갚고 내가 산 쓸데없는 물건들 치우고. 이게 결혼 생활이야? 그럼 이혼하면 되잖아.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이혼하면 되잖아요. 나도 이 생활 지겨워. 매일 잔소리 듣고 감시당하고 돈 한 푼 못 쓰게 하고. 윤정아. 시어머니가 언니를 말렸지만 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밖에 나가서 일하고 싶어도 몸이 약하다고 안 된대요. 친구 만나고 싶어도 돈 없다고 안 된대요. 내가 뭘 할 수 있는데요? 게임밖에 없잖아요. 언니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게임할 때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는 내가 강해요. 내가 이겨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언니는 그렇게 말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언니가 그런 마음을 안고 살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주버님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정아, 나는 내가 약해서 일 못한다고 말한 적 없어. 거짓말. 진짜야. 오히려 내가 일하고 싶다고 했을 때 찬성했어. 기억 안 나? 결혼하고 2년째 됐을 때. 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작은 카페에서 일자리 구했잖아. 나는 해보라고 했어. 근데 내가 사흘 만에 그만뒀잖아. 그건 사람들이 뭐? 사람들이 널 괴롭혔어? 아니잖아. 내가 적응 못한 거지. 태수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뒤로도 3번 더 기회가 있었어. 근데 내가 매번 며칠 만에 그만뒀어. 힘들다고, 사람들이 무섭다고, 못하겠다고.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가 집에 있고 싶다면 있어도 된다고 했어. 억지로 일하라고 한 적 없어. 근데 내가 그걸 핑계로 삼더라. 내가 못하게 했다고. 아주버님, 제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형님이 힘드셨을 수도 있잖아요. 힘들었을 거야. 나도 알아. 아주버님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서연 씨, 내가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도 매일 힘들어요.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결혼하고 10년이에요.
10년 동안 나는 윤정이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쇼핑 중독도 게임 중독도 다 이해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한계예요. 태수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나도 인간이에요. 나도 지쳐요. 매일 윤정이 걱정하고 돈 관리하고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이게 사는 건가 싶어요. 시어머니가 태수 씨 옆에 앉으셨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윤정이를 너한테 떠맡긴 것 같아서.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더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윤정이 친정에서 우리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었어. 모두가 시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결혼 전에 윤정이가 우울증을 앓았었대. 뭐라고요? 태수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윤정이 친정 어머니가 얼마 전에 나한테 전화했어. 미안하다고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고.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정이가 22살 때부터 우울증 약을 먹었었대. 그리고 중독 증상도 그때부터 시작됐었대. 쇼핑도 게임도 다 우울증 때문이었대. 그럼 치료는요? 제대로 치료받았어요? 태수 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받다가 말았대. 윤정이가 약 먹기 싫다고 거부했대. 저는 윤정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언니는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언니, 이게 사실이에요? 제가 물었을 때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프면 치료받아야 하잖아요. 말해서 뭐해요? 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약 먹으면 더 힘들어요. 머리가 멍해지고 아무 감정도 안 느껴져요. 차라리 게임하는 게 나아요. 그건 약이 안 맞았던 거예요. 다른 약을 시도해 볼 수 있었잖아요. 남편이 말했지만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나는 약 안 먹을 거예요. 윤정아. 아주버님이 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병원 가자. 제대로 된 치료받자. 우울증은 병이야. 부끄러운 거 아니야. 싫어. 왜? 나는 정신병자 되기 싫어요. 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거예요. 정신과 다닌다고 하면 다들 피할 거예요. 아무도 안 그래. 요즘은 다들 이해해. 거짓말이에요.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도 그랬잖아요. 내가 우울하다고 했을 때 정신 차려라고 했잖아요. 내가 나약해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정아, 맞아요. 나는 나약해요. 약해요. 쓸모없어요. 그래서 게임이라도 해야 해요. 거기서라도 강해져야 한다고요. 언니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아주버님은 언니를 껴안으려고 했지만 언니는 그를 밀쳤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나한테 잘해주지 마세요. 그럼 더 미안해요. 윤정아, 내가 미안해요. 내가 이상한 거 알아요. 근데 못 고쳐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언니는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거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언니의 흐느낌만 조용히 울려 퍼졌어요. 한참이 지나서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미안하다, 윤정아. 엄마가 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가혹했구나. 내 아픔을 몰라줬어. 어머니, 엄마가 도와줄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도와줄게. 같이 병원 가자. 응? 시어머니가 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아주버님도 다가와 언니 옆에 앉았습니다.
윤정아, 나는 너를 포기 안 해. 힘들어도 같이 이겨내자. 언니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정 언니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 어떤 병원이 좋을지, 가족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일이 언젠가는 터질 거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숨기고 살 수는 없었으니까. 형수님이 많이 힘드셨겠어요. 형도 힘들었겠지만 형수님이 제일 힘들었을 거야.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픈 걸 숨기고 이해받지 못하고 혼자 견뎌온 시간들. 윤정 언니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날 이후 윤정 언니는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윤정 언니가 병원에 다니기 시작한 건 그날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아주버님이 회사 휴가를 내고 언니와 함께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의사는 언니에게 중등도 우울증과 행동 중독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상담 치료를 병행하기로 했죠. 처음 몇 주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언니는 약을 먹었고 일주일에 2번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시어머니가 항상 함께 가셨습니다. 언니의 표정도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요즘 어떠세요, 언니? 제가 물었을 때 언니는 작게 웃었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 약 먹으니까 머리는 좀 멍하긴 한데 예전보다는 괜찮아. 다행이에요. 서연아,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너한테도 폐 많이 끼쳤지. 아니에요, 언니. 저는 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따뜻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 갔더니 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커튼은 쳐져 있었고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응. 그냥 좀 피곤해서. 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오늘 상담 가셨어요? 아니, 안 갔어. 왜요? 그냥 가기 싫었어. 저는 시어머니에게 여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윤정이가 요즘 약을 잘 안 먹더라. 먹는 척하고 뱉어내. 그럼 아주버님은 아세요? 태수는 회사 다니느라 모를 거야. 내가 말해야 하나 고민이야. 저는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치료가 될 수 없잖아요. 며칠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형수님이 또 PC방 가신 것 같아. 형이 확인했대. 언제요? 오늘 낮에. 어머니가 외출하신 틈에 나가셨나 봐.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결국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날 저녁 시댁에서 또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윤정 언니도 자리에 있었어요. 윤정아, 오늘 PC방 갔니? 아주버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카드 내역 확인했어. 오늘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 동안 있었더라.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 뭐해. 약도 안 먹고 상담도 안 가고 이게 치료야? 태수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내가 나아질 거라고 믿었어. 근데 너는 노력도 안 하잖아. 노력했어요. 언니가 처음으로 맞섰습니다. 나 한 달 동안 약 먹었어요. 상담도 갔어요. 근데 나아지지 않았어요. 한 달만 하고 포기해. 의사 선생님이 최소 반년은 해야 한다고 했잖아. 반년이고 1년이고 소용없어요. 나는 안 변해요. 언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편해요. 왜 다들 나보고 변하래요? 나는 이대로가 좋은데. 태수 씨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윤정아, 나 이제 못하겠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 뭐라고요? 미안해. 나도 한계야. 아주버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렸어. 내가 나아지길, 우리가 행복해지길 기다렸어. 근데 이제는 모르겠어. 이게 맞는 건지. 태수야.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을 말렸습니다. 아들아, 진정해. 윤정이가 지금 힘든 거잖아. 어머니, 저도 힘듭니다. 아주버님이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 인생도 있습니다.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윤정이는 어떡하고? 윤정이 인생은 윤정이가 책임져야죠. 아주버님이 일어났습니다. 저 좀 바람 쐬고 올게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윤정 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이 이혼을 생각하는 것 같아.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요? 응. 형한테 전화 왔어. 더 이상 못 견디겠대. 그런데 형님은요? 형수님은 친정으로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 거기서 치료받게 하고.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을 이해하면서도 윤정 언니가 걱정됐거든요. 여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냥 지켜봐야지.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아주버님과 윤정 언니 사이의 문제였으니까요. 한 달 후, 윤정 언니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혼은 아니었어요. 그저 잠시 떨어져 지내보기로 한 거였죠. 언니는 친정에서 치료를 계속 받기로 했습니다. 언니가 떠나던 날 저는 배웅을 갔습니다. 언니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서연아, 그동안 고마웠어. 언니, 나 때문에 너도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걱정해줘서 고마워. 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손이었어요. 언니, 잘 치료받고 오세요. 꼭 나아지세요. 응, 노력해볼게. 언니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멀어지는 걸 보며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슬픔이 밀려왔어요.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습니다. 시댁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어요. 조용했지만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죠. 아주버님도 예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형님 소식 들으셨어요? 제가 물었을 때 아주버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통화해. 친정에서 치료 잘 받고 있대. 그럼 다시. 아니. 태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는 안 될 것 같아. 우리 이혼하기로 했어. 그렇군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들이 내린 결정이니까요. 서연 씨, 아주버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 같지? 아니요. 가족을 포기한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어. 아주버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주버님은 충분히 노력하셨어요. 누구도 아주버님을 탓할 수 없어요.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아주버님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민호가 7살이 되던 해 가을, 윤정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는 친정 근처 작은 서점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하루 4시간씩 책 정리하고 손님 응대하는 일이었죠. 많이 나아지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을 때 언니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완전히 나은 건 아니야. 아직도 가끔 게임하고 싶고 우울할 때도 있어. 그래도 일하시잖아요. 응, 조금씩 해보려고. 천천히. 언니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차분했습니다. 서연아, 너한테 사과하고 싶었어. 내가 너한테 빌린 돈 조금씩이라도 갚을게. 언니 괜찮아요.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아니야. 갚아야 해. 그게 내가 책임지는 거니까. 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언니가 정말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언니 행복하세요? 제가 물었을 때 언니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행복한지는 모르겠어. 근데 예전보다는 편해. 나를 속이지 않아도 되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는 항상 괜찮은 척 했거든. 아무 문제 없는 척, 행복한 척. 근데 이제는 안 그래도 돼.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 언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게 회복의 시작인 것 같아. 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대화 이후로 저는 가끔 윤정 언니와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길지 않은 메시지였지만 언니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1년 후에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이혼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원했던 결말이었죠. 아주버님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을 때 아주버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이제는 윤정이 걱정 안 해도 되고 나도 내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서운하지는 않으세요? 서운하지. 1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근데 후회는 안 해. 우리 둘 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태수 씨의 말에는 담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8살이 되던 해 저는 우연히 윤정 언니를 만났습니다. 백화점에서였어요. 언니는 서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책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언니, 제가 부르자 언니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서연아, 오랜만이다. 언니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고 목소리에도 힘이 있었어요. 언니, 여기서 일하세요? 응, 이 서점 지점으로 옮겼어. 집이랑 가까워서. 잘 됐네요.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는 요즘 독서 모임도 나간다고 했어요. 사람들과 책 이야기하는 게 즐겁다고요. 게임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언니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끔 해. 근데 예전처럼 하루 종일은 아니야. 1시간 정도? 그 정도는 괜찮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그렇군요. 중요한 건 조절이래. 내가 게임을 컨트롤하는 거지. 게임이 나를 컨트롤하면 안 된대. 언니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진짜 고마웠어. 내가 없었으면 나 더 망가졌을 거야. 아니에요, 언니. 제가 뭘 했다고요. 너는 날 포기하지 않았어. 다들 나를 이상하게 볼 때도 너는 끝까지 걱정해줬잖아. 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게 나한테는 큰 힘이 됐어. 정말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지난 몇 년을 떠올렸습니다. 윤정 언니와의 시간들, 그 혼란스럽고 힘들었던 날들. 하지만 그 시간이 무의미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 시간을 통해 배웠으니까요.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알 수 없다는 것. 아픔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윤정 언니는 사랑받았어요.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저에게도요.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언니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에게 필요했던 건 사랑이 아니라 이해였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마주할 용기였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숨겼습니다. 언니의 아픔도, 아주버님의 고통도, 시어머니의 죄책감도 모두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가족이니까 이해해야지 하며 덮어뒀어요.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났습니다. 아무리 침묵으로 감싸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수면 위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우리는 비로소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아픔을, 실패를, 한계를. 집에 도착했을 때 민호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래, 뭐 그렸는데? 우리 가족이요. 민호는 신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가족. 참 복잡한 단어입니다. 함께 있어서 행복하지만 때로는 함께여서 힘들기도 하죠. 서로를 사랑하지만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하지만 그게 가족인 것 같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멀어져야 해도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 윤정 언니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언니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 안부를 묻고 걱정하고 응원합니다. 어쩌면 그게 진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요? 함께 살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누군가를 생각하고 바라주는 것.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 변화는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 각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 윤정 언니는 자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주버님도 자신의 길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저는 그들의 선택을 지켜보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그래, 엄마가 밥 해줄게. 저는 아이와 함께 부엌으로 갔습니다. 평범한 저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그래도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짜 치유가 시작되니까요. 윤정 언니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저희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요.